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바이오 투자의 정석, 개미 투자자를 위한 바이오 제약 산업 입문서, 바이오 투자의 시대, 신의 한 주를 알아보는 안목을 기르는 방법, 박한슬 지음 생각의 힘에서 펴낸 책입니다. 먼저 지은이님 소개부터 읽어볼게요. 지은이 박한슬. 약학대학 졸업 후 약의 작용 원리를 쉽게 풀어서 설명한 교양서, 오늘도 약을 먹었습니다를 비롯한 다양한 저술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초창기 삼성 바이오로직스 적립식 투자로 시드를 모아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으며 2020년에는 국내외 코로나 치료제 개발사와 백신 개발사에 대한 기술적 성공 가능성을 분석해 큰 수익을 얻는 데 성공했다. 그 과정에서 사기성 짙은 홍보에 낚여 큰돈을 잃는 주변 투자자들을 보고 잃지 않는 법에 집중한 바이오 제약 분야 투자 기본서의 필요성을 느껴 책을 쓰게 됐다. 현재는 대학병원 퇴사 후 투자와 저술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차례. 여는 글. 신라젠 사태를 피하는 방법. 파트 1. 제약산업은 왜 돈이 되는가? 파트 2. 바이오의 약품은 무엇이 특별한가? 파트 3. 신약 개발사는 어떻게 돈을 버는가? 파트 4. 신약 개발사는 어떻게, 얼마나 돈을 버는가? 닫는 글. 신라젠 사태 해부하기. 여는 글. 신라젠 사태를 피하는 방법. 한때는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 2위, 꿈의 항암제 팩사백 개발사로 기대를 모으던 신라젠은 글을 쓰고 있는 현재도 거래 정지 상태이다. 2020년 5월 6일 한국거래소에서 거래 정지 처분을 받은 후 1년 가까이 거래 정지가 풀리지 않고 있는데 2020년 7월 기준으로 신라젠 주식의 93.44%는 흔히 개미라고 불리는 개인 투자자가 들고 있다. 그 수만 무려 16만 5,694명. 이들은 어쩌다 연일 길거리에서 시위에 나서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일까? 시작은 2019년 8월 2일 신라젠이 진행하던 글로벌 임상 3상 시험이 실패로 끝났다는 공시가 올라온 쯤이었다. 충격적인 소식에 주가는 바로 하한가까지 내려갔고 곧이어 8월 4일 간담회에서 신라젠 대표이사 문은상은 임상시험 조기 종료는 팩사백의 문제가 아니며 지금도 팩사백의 항암 능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해명을 내놨다. 여기까지야 회사와의 신뢰 문제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었다. 검찰 수사 결과 문은상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이 임상시험 결과 발표 이전에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고가에 팔아치웠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문은상 대표는 구속됐고 한국거래소는 신라젠에 대한 상장 폐지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신라젠 주식의 거래를 정지했다. 주요 임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처분한 건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사실 임상 3상 실패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우려가 있었다. 임상 3상이 실패했다는 결과를 아는 시점에서 과거를 분석하는 것은 사후 확증 편향이 개입될 수밖에 없음을 감안하더라도 일반적인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임상 2비상을 실패하고 임상 3상을 진행해 최초 성공한 가능성은 극히 낮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수의 전문가는 언론 지면 등을 통해 신라젠의 임상 실패 가능성을 꾸준히 경고해 왔었다. 하지만 치솟는 주가에 가려져 그런 정보는 제대로 유통되지 못했고 오히려 그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오랫동안 바보 취급을 당했다. 어쨌건 눈을 조금만 돌렸다면 경고 신호를 포착할 수 있었단 거다. 그렇다고 이를 돈이 눈에 먼 개인 투자자들의 잘못인 양 매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바이오 분야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최근 몇 년간 굉장히 높은 성장성을 나타냈다. 게다가 코스닥 시가총액 2위 기업 아닌가? 특별한 전문 지식 없이 개인 투자를 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신뢰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 임상 2비상이 뭔지, 1차 임상 목표가 뭔지를 보통 사람이 알 턱이 없자는가. 임상 2상에 한 번은 성공하고 한 번은 실패했으니
임상 3상으로 다시 도전하겠다는 말은 일견 그럴듯해 보이기까지 했다. 실제로는 무척 위험하고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얘기임에도 말이다. 바이오 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이상 비슷한 방식의 기망은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신라젠은 피했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식에서도 피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결국 투자자들이 최소한의 실력이라도 갖춰야 그런 악마의 속삭임을 간파할 수 있다. 아쉽게도 현재 시장에는 이런 목적에 맞는 책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상장된 바이오 주식들을 망라한 편람 형태의 책이나 약학대학에서 사용되는 교과서격의 책은 있으나 개인 투자자가 바이오 종목을 분석할 실력을 쌓기에는 그리 적합하지 않다. 이 책은 정확히 그런 목적으로 기획됐다. 개인 투자자가 전문적인 바이오 제약 애널리스트 혹은 제약업 종사자 수준으로 이 분야를 알 필요는 없지만 내 자산을 지킬 정도의 최소한의 지식은 갖출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상한가와 하한가를 번갈아 맞는 바이오 주식의 높은 변동성 자체를 노리는 것도 한 가지 투자 방법이겠지만 신라젠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펀더멘탈에 대한 큰 그림을 놓치면 차트에 대한 기술적 분석은 무용하다. 하한가 따라잡기를 하더라도 일단 망하지는 않을 회사를 골라야 잘못되더라도 뒷목 잡는 수준의 손해로 끝낼 수 있다는 뜻이다. 바이오는 알맹이 없는 사기가 아니지만 IR 자료에서 말하는 장밋빛 미래만 펼쳐지지도 않는다. 개발 회사를 넘어 바이오 제약 산업의 본질을 최대한 투자자 관점에서 전달하고자 구성한 이 책의 목차는 이렇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바이오 제약 산업이 왜 그리 높은 성장성을 보이는지, 왜 앞으로도 유명한 분야인지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다뤘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바이오 의약품의 특징과 한계, 그리고 미래에 대해 다뤘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실제 의약품 개발 단계가 어떻게 되며 그 과정에서 수익이 언제 창출될 수 있는지를 다뤘다. 마지막 네 번째 파트에서는 의약품이 승인을 받은 이후 과연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다뤘다. 덧붙여 각 장의 끝에는 해당 장에서 다룬 내용에 관련된 대표적인 회사에 대한 개략적인 분석을 담아 독자들이 이를 바탕으로 다른 주식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용성을 높이고자 했다. 다만 이는 분석을 돕기 위한 것일 뿐 특정 주식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니니 꼭 유념하길 바란다. 박한슬. 파트 1. 제약산업은 왜 돈이 되는가? 1. 규제로 쌓아 올린 진입 장벽. 제약업이 다른 산업군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제약산업 전반이 강력한 국가 규제에 의해 통제된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제약산업은 규제산업이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약품 소비자에게는 바람직한 일이겠으나 제약업계에서 통용되는 규제들은 의약품 제조업을 새로 시작하려는 신규 시장 참여자에게는 매우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 원래도 공급자의 진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지만 제약업은 그 정도가 유독 심하다. 그런데 정확히 어떤 규제가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투자자에게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규제가 생기게 된 고루한 역사적 연원은 제쳐두고 구체적인 쟁점 위주로 살펴보자. 첫 번째 진입장벽, 엄격한 의약품 생산 기준. 많은 투자자들이 간과하는 사실이지만 제약업은 제조업의 일종이다. 제약산업 특유의 특허 제도가 워낙 강조되다 보니 생기는 오해 중 하나인데 제약업의 본질은 엄연히 제조업이고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적절한 설비를 갖추고 실제로 의약품을 생산해 이를 판매해야 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약품 생산 조건이 무척이나 까다롭다는 점이다. 가상의 알약 하나를 생산하는 과정을 통해 어떤 조건들이 요구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자. 첫 번째 단계는 의약품 생산을 위한 제조소를 만드는 과정이다. 일반적인 건물이 갖춰야 할 요건은 당연히 모두 충족해야 하고 벌레나 쥐 같은 외부 오염원의 침입을 방지해야 한다는 건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가장 골치를 썩이는 문제 중 하나는 공기다. 의약품 제조소에 공급되는 공기는 기본적으로 헤파 필터를 설치하여 미세한 입자의 흡입을 막아야 하며 주기적으로 공기 중에 부유하는 미세 입자의 수를 체크해서 청정도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다음에는 제조소의 공간으로 격벽을 설치하고 격벽 사이에 기압차를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다시금 오염원이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2중, 3중 차단 조치를 시행한다. 여기에 더해 의약품 제조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온도와 습도는 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야 하니 대형 공기 조화 설비와 이를 운영하는 인력이 필수적이다. 이것으로도 부족해 생산하는 의약품이 공기 배관을 통해 흡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제조실마다 아예 별도의 공기 조화 장치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비슷한 수준의 조치가 의약품 제조소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요구되고 이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인력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오죽하면 의약품 제조소 내 작업복을 착용하는 순서까지 규정하고 있을까? 이런 설비와 인력을 갖추려면 당연히 엄청난 돈과 시간이 든다. 두 번째 단계는 그런 설비와 인력을 항시 유지하는 상태에서 실제로 의약품을 생산하는 과정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형태의 약을 생산하려면 원료 의약품과 첨가물을 반죽해서 균일한 혼합물 형태를 만들고 이를 가공해 딱딱한 알약의 형태로 만든 다음 최종적으로 포장 용기에 담아야 한다. 차례대로 살펴보자. 최근 대부분의 제약회사는 약효를 내는 주 성분인 원료 의약품을 직접 생산하기보다는 외부 업체에서 대량 생산된 원료 의약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구매한 원료 의약품은 순도와 불순물 함유 여부를 매번 물량이 입고될 때마다 검증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알약의 형태로 가공되는 일련의 처리를 거친다. 그리고 다시 알약에 목적한 양만큼의 원료 의약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생산된 알약 간에 편차는 없는지를 검증하고 적절한 포장을 거쳐 완제 의약품의 형태로 마무리된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포장이 끝나 완제 의약품이 변질되지 않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완성된 약을 몇 달 동안 혹독한 조건에서 보관한 다음 변질로 인해 생산된 물질과 남아있는 약효 성분의 양을 검증해서 기준을 통과해야지 비로소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알약 하나를 만드는데도 이 정도의 설비와 인력이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흔히 알약이라 불리는 정제나 캡슐제 생산은 비교적 규제가 덜한 영역이라는 것이다. 혈관을 통해 직접 주입되는 주사제는 결벽증에 가까운 수준으로 공정관리가 이루어져야 해서 아예 밀폐된 용기에서 로봇이 전 과정을 무균적으로 처리하는 형태의 기술도 개발됐다. 여기서 더 나아가 바이오 의약품은 전통적인 의약품 생산과는 거의 접점이 없는 새로운 형태의 공정과 공정관리를 요구한다. 이처럼 생산 단계에서부터 발생하는 막대한 진입 장벽은 과잉 경쟁으로 인해 의약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하락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물론 모든 제약회사가 생산 설비를 갖추지는 않는다. 일부 제약사는 연구 개발만 진행하고 실제 생산은 외부 제약회사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이때도 위탁 생산 수수료라는 형태로 간접적인 비용이 지출되고 있어 진입 장벽은 완전히 우회한다고 보긴 힘들다.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도입된 수많은 생산 관련 규제는 신규 제약사가 시장에 진입하는 데 높은 장벽으로 작용해 신규 공급자의 시장 진입을 효과적으로 막는다. 두 번째 진입 장벽, 까다로운 의약품 허가. 신약 허가 절차의 까다로움은 제약산업에 그리 관심이 높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제약산업의 다른 한 축인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 과정은 그 중요성에 비해 제대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제네릭 의약품이란 특허가 만료된 신약과 동일한 성분 조성을 갖는 일종의 복제약이다. 특허 만료로 신약의 독점적 판매권이 끝나는 순간 동일한 성분의 제네릭 의약품이 쏟아지고 이로 인해 약가는 특허 만료 시점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신약 가격 대비 약 57%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바꿔 말하면 신약을 개발한 제약사는 특허 기간 동안 최소 40% 이상의 초과 이익을 거두고 있다는 말인데, 제네릭 의약품이 등장하는 순간 그만큼의 수익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제네릭 의약품은 제약사의 수익과 직결되는 약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와 관련된 규제는 제약사의 수익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신약 허가 절차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다루므로 먼저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자. 본격적인 허가 절차를 설명하기에 앞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제네릭 의약품은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이다. 국제기관이 의약품에 요구하는 건 딱 두 가지다. 약이 실제로 목적하는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는 효용성과 약을 복용함으로써 환자에게 위험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안전성이다. 모든 신약은 두 지표에서 규제기관이 제시한 나름의 기준을 충족해서 허가를 받는다. 그런데 왜 신약과 동일한 성분으로 만든 제네릭 의약품이 다시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만 할까?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 절차가 특별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네릭 의약품은 신약처럼 안정성과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다. 규제기관은 제네릭 의약품 개발사에 제네릭 의약품 특허가 만료된 신약과 얼마나 유사한지 증명하라고 요구한다. 이를 개념화한 것이 생물학적 동등성이라는 지표이다. 앞서 의약품 생산 과정을 설명하면서 편의상 1년의 처리 과정이라고 넘어갔지만 원료 의약품을 알약 형태로 만드는데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별도의 연구팀이 달라붙어 적합한 수분 함량과 부재료 혼합 비율, 혼합 속도, 알약으로 찍어내는 기계의 압력 등을 계산해서 수십 차례 조정을 거쳐야 한다. 실제로 약효를 내는 원료 의약품은 같을지라도 제형에 따라 인체에 흡수되는 속도와 양이 달라질 수 있고, 이는 실제로 약효와 독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문제는 신약을 개발한 제약사가 이런 구체적인 생산 과정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후발주자인 제네릭 개발사들은 시판되는 신약을 구해서 역설계하거나 자체적으로 제형 개발을 통해 이 과정을 따라잡아야 하고, 이렇게 개발한 제네릭 의약품이 인체에 투여되었을 때 기존 신약과 동일한 신체 이익률을 나타내야 비로소 제네릭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확인하는 것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인데, 2019년 식약처에서 발표한 규제 영향 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동성 시험 1건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당 약 2억 2천만 원으로 추산된다. 그 정도 금액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생동성 시험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니 실패 확률까지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진입 장벽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든 생동성 시험에 성공하면 큰 산은 하나 넘은 셈이지만 그 이후의 과정도 그리 녹록지 않다. 제네릭 의약품이라고 해서 안정성 검증을 아예 받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앞서 의약품 생산을 설명한 부분에서 언급한 품질 관리 기준은 모두 문서화하여 의약품 허가 시에 제출해야 하고, 몇 년에 한 번씩 규제기관에서 직접 생산 현장에 나와 진행하는 실사를 거쳐야 한다. 그래서 제약사에서는 이런 인허가와 규제 관련 업무만을 담당하는 특수 직군인 RA 부서가 꼭 필요하고, 이들 인력을 운용할 정도로 규모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 의약품 허가는커녕 생산시설에 대한 인가도 불가능하다. 이처럼 복잡한 규정 자체가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동하므로 어설픈 신규 공급자의 시장 진입은 효과적으로 차단된다. 세 번째 진입장벽, 극도로 제한된 마케팅. 앞서 소개한 두 가지 진입장벽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제조업에서도 관찰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제약업만의 고유한 진입장벽이라고 이야기할 순 없다. 그러나 세 번째 진입장벽인 극도로 제한된 마케팅은 의약품 제조업에서만 관찰되고 실질적으로 가장 강력한 진입장벽으로 작동한다. 의약품 시장은 도대체 무엇이 다르길래 마케팅 방식이 극단적으로 제한될까? 일반적인 소비재는 소비자가 선택권을 갖고 이를 통해 효용을 얻으며 이에 따른 비용을 지불한다.
그런데 의약품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효용을 얻는 사람도 환자이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도 환자인 건 아깝지만 의약품 선택권을 갖는 사람은 제3자인 의사이다. 의학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분야라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긴 하지만 이와 같은 선택, 지불 주체의 분리로 인해 제약사의 마케팅 방식은 극도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전통적으로 마케팅의 4가지 요소를 꼽는 것은 제품, 가격, 유통, 판촉이다. 의약품의 특성상 유통 방식에 따른 접근성 차이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게다가 의약품 선택권을 가지지만 지불은 본인이 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가격 역시 의사에게는 별다른 요인이 되지 않는다. 환자의 지불 여력을 넘어서는 의약품이 처방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지불 한도 내에서는 의사의 선택권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남은 것은 제품 차별화의 판촉뿐인데 이 2가지도 강력한 규제에 묶여 있는 게 문제다. 먼저 판촉 부분을 살펴보자. 가장 좋은 판촉 수단은 광고지만 안타깝게도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제품 의약품 광고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유는 명확하다. 전문 의약품 광고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환자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의약품을 처방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가정이겠지만 암 환자가 의사가 처방한 항암제를 거부하고 호가면 연예인이 광고하는 항암제를 요구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광고가 불가능하다면 다른 선택지도 있다. 판촉을 위해 구매자에게 지불 금액의 일부를 현금이나 포인트 혹은 상품의 형태로 되돌려주는 것이다. 다만 의약품의 경우는 구매자인 환자가 아니라 선택권자인 의사에게 의약품 판매 대금의 일부를 제공하는 형태가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국가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의사에 대한 리베이트이다. 따라서 제약사가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판촉 전략은 분기마다 혹은 연례 행사로 열리는 각종 의학학 학회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이 전부다. 하지만 이런 학회의 메인 스폰서가 될 수 있는 기업은 인맥과 자금력을 갖춘 대형 제약사들 뿐이고 신규 신입 진입자는 영업사원의 인간적인 매력에 기대는 불안정한 판촉 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제품 차별화 가능성을 살펴보자. 우선 제네릭 의약품은 개념 정의상 제품 차별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등성을 입증해야만 허가되는 의약품을 차별화한다는 것은 모순적이다. 물론 일부 브랜딩의 차이는 가능할 수도 있으나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다수 나라에서는 의약품 성분명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그마저도 썩 여의치 않다. 현실적으로 제품 차별화가 가능한 것은 오로지 신약뿐이고 이 경우에도 같은 질병에 대한 치료제로서 다른 약과 경쟁할 때 자사 의약품의 특장점을 강조하는 형태로만 마케팅이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 의약품 마케팅에 사용되는 모든 데이터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혹은 그에 준하는 수준의 대규모 연구를 바탕으로 생산되어야 한다. 1차적으로는 규제기관에서 의약품의 효능을 관련된 주장에 무척 민감하게 대응하기 때문이지만 그런 규제가 없더라도 의학학 전문가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은 막대한 연구비가 투입된 수준 높은 연구에서 얻어진 데이터뿐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의약품 마케팅은 실질적으로 연구에 더 가깝다. 마케팅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수준 높은 연구들이 요구되는 전문의와 박사급 연구원들의 존재가 필수적이고 그렇게 생산된 자료는 학회에서 저명한 교수의 논문 발표를 통해 공표된다. 규제기관이 원하는 수준의 생산 설비를 갖추기도 까다롭고 신약이 아닌 제너릭 의약품조차도 허가를 받는 과정이 매우 험난하다. 또 제3자가 제품 선택권을 가져 발생하는 마케팅 방식의 극단적인 제한은 웬만한 구묘를 갖춘 제약사가 아니면 뛰어넘기가 힘든 최악의 진입 장벽이다. 시장에 새로 허가된 신약이 출시되어도 기존 약이 모두 대체되지 않는 이유가 이 때문이고 자금력을 갖추지 못한 신생 제약사가 가까스로 신약을 허가받았는데 성공하더라도 기대치를 한참 밑도는 실적을 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장기간 누적된 연구 결과 자체가 강력한 마케팅 수단이기 때문이다. 신규 진입자에게는 가혹하더라도 진입 장벽을 넘어선 제약사들에게는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안락한 울타리다. 이것이 규제로 쌓아올린 의약품 시장의 본질이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